안녕하세요. 기획자의 바이브 팩토리 기토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법령에 관한 공공 데이터를 다운받은 후에 벡터 저장소에 넣고 AI가 이 법령 데이터를 참고해서 답변을 하는 변호사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다 들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전문 챗봇을 만들 수 있는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웹사이트 주소부터 알아야 되겠죠. GPT에 검색해 봅니다. 법령 정보를 API로 다운받고 싶은데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줘. 국가 법령 정보 공동 활용 오픈 API 이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죠. 여기 활용 가이드가 나와 있고 활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 API 신청하는 방법도 여기 있네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오픈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API를 사용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링크를 복사하고 AI한테 넘깁니다. 일단 여기 있는 정보만으로도 공공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사용법 지혜 현재 파악한 정보로 공공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점검해봐. API 키는 env 파일에 환경 변수명만 작성해. 값은 내가 직접 입력할게. 결과를 보겠습니다. AP키가 없다고 하네요. API는 제가 입력을 하면 활용이 가능하겠죠. 환경 변수명만 추가한다고 합니다. 로우 API OC로 만든다고 하네요. 1번 진행, 2번 진행, 3번 함. 회원 가입을 진행하면 API 활용 신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원 가입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env 값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env 값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때 받은 API 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S 눌러서 꼭 저장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8001번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8001번으로 작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PI 키는 입력을 했고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인증 통과, 실제 법령 데이터가 정상 수신된다고 합니다. 테스트로 자동차 관리법 본문 수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API 연동이 끝났으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시켜 볼게요. 내가 법령 API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리스트를 뽑아봐.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전부 다운받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해봐. 측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법령 API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전체 데이터 양이 꽤 많습니다. 약 합계가 73만 건이나 되네요. 한 건당 0.4초에서 2.4초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전체 다운받는데 약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메타데이터만 수집하는데 1시간이고 본문 전체를 다운받는데 8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병렬 처리를 하면 약 20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API 키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요청할 수 있는지 제한 사항도 좀 살펴봐야 되고 병렬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요청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분만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법령 일부분만 다운받으려고 해. 어떤 것을 받으면 좋을까 추천해봐. 벡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넣어서 변호사 AI를 만들 예정이야. 이렇게 저희 목적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목적을 많이 설명할수록 가장 적합한 답안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이 1차 근거라고 하니 법조문부터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그 위에 얻는 해석 레이어이기 때문에 소량 판례로 검증하면 좋다고 합니다. 현행 법령은 5,585건뿐이라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희는 옵션 B를 사용해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AI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수집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만 전문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왔어요. 이 부분이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벡터 저장소에 넣어야겠죠. 법령 조문과 판례를 구분해서 넣는 게 좋을지 알려줘. 답변은 일단 원법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판례에 대한 청구도 추가를 해서 AI가 판단하기 좋은 형태로 파이프라인이 잡히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오픈 AI의 벡터 저장소를 처음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분리 저장과 참조 조문으로 연결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법령 조문은 짧고 규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 내용을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법 적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단 법령 조문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AI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판례와 같이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AI 변호사 챗봇이 신뢰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과 판례를 별도의 저장소로 나누어서 양쪽에서 벡터 검색을 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법령을 검색합니다. 벡터 검색은 질문과 가장 의미적으로 유사한 답변을 가져온다고 했죠. 법령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 탑 3개에서 5개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판례가 저장되어 있는 벡터 저장소에서 역시나 이 질문과 가장 의미가 있는 답변을 탑 3개에서 5개까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추출한 답변들을 조립을 한 후에 LLM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저희가 추출한 법령을 근거로 하고 판례를 보강해서 답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벡터 검색에서 탑 5개 정도 나오는데 요 하나하나의 단위를 청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현 방향은 저희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1번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스템을 정말 고도화해 나가고 싶다면 자체 임베딩이라든지 자체 벡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구현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중급 코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질문에 법령, 판례 순서로 근거를 들어 답변하고 사건 번호와 면책 문구까지 정삭 출력되었다고 합니다. 한계점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테스트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사건 번호가 잘못 매핑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고도화할 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질문에 AI 답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브리핑 해봐.
현재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전송을 하고 백엔드에서 사전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오픈 AI의 리스폰스 API로 호출을 하고 모델 내부에서는 파일 서치를 실행을 합니다. 아까 벡터 스토어를 두 개로 나눴죠. 법령과 사례에서 유사 청크를 최대 8개까지 검색을 해서 답변에 필요한 청크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근거가 준비가 되면 모델이 답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변호사 AI라고 새로 생겼죠. UI가 안 이쁘니까 수정 좀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쁜 게 좋죠. 변호사 AI 채팅 쪽 디자인이 구리네. 입력창도 작고 보내기 버튼도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고 이 페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고급진 변호사 사무실 디자인이 떠오를 만큼 고급스럽게 바꿔줘. 하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만든 임대차 자문 전문 AI 변호사 법토리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임차인인데 보일러가 고장났어. 임대인이 나보고 수리를 하래. 이거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 거야?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임대차 자문 변호사 법토리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일러 고장이나 난방 급탕 설비의 수선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상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보일러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구조는 자연적인 마모, 통상의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법령의 임대차 부분만 테스트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완전히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입력한 법적 근거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제도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언제 어떻게 통보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근거자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법토리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사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법토리가 아주 똑똑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변호사 챗봇 법토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법과 판례를 근거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답을 하는 AI 챗봇이 완성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학이나 회계, 법률, 교육,
등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특화된 AI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법토리처럼 이러한 AI 챗봇의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수익화까지도 가능한 서비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전문적인 챗봇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토리의 탄생을 기념하며 오늘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까지 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이브 코더로서 폭풍적으로 성장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